류정 진중권의 류진스 7번째 에피소드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오늘도 염시성을 가진 사회자 염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양이 얘기로 시작을 해볼게요. 두 분 다 이제 뭐라 그러죠? 집사죠, 집사들이시니까 사고들을 좀 치는 것 같아요. 교수님 SNS에 보니까 고양이가 이렇게 휴지를 저렇게 해놓고 아주 태평한 모습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챙기는데 어쩌다가 이제 물 떨어뜨려가지고 두루마리 휴지 갖다 놓고 막 치운 다음에 잊어버리잖아. 그럼 영락 없이 이렇게 되거든. 두 번째 사진은 탁 해놓고 점령군처럼 딱 올라가 있네요. 위에. 이거 키친타올. 네. 키친타올인데 이건 그래도 좀 피해가 좀 적었어요. 그렇죠. 이건 이제 규모가 작네요. 피해 규모가. 단지 좀 풀어놔서. 앞에 거는 절반을 버렸어. 절반을 버리고. 그렇지. 당당하게 올라가 있네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는 근데 표정인데 고양이가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것 A4 용지 같은 거 갖다 놓잖아. 그럼 거기 앉아 이렇게. 네모를 쳐놓잖아. 그럼 그 안에 들어가 앉아있어. 류호정 의원님네 고양이도 또 참사가 일어났네요. 또 뭐 우유곽이 보이고 우유가 이렇게 좀 쏟아져 있고. 아니 이건 어디서 떨어진 거야? 거의 이게 여기 싱크대 위에 올려놓은 거죠. 제가 우유를 따라 먹고 우유를 냉장고에 넣었어야 됐는데 넣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제 출근하고 다시 돌아왔더니 그렇게 탁 쳐가지고 이제 떨어뜨려 놨고 그냥 인간이 잘못했죠. 인간이 잘못했어? 이걸 왜 꺼내놔가지고. 비행기 타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비행기 곧 탈 거예요. 네, 그래요? 계획이 있어요? 요즘 답답해 못 살겠어 진짜. 그렇죠. 한번 나가서 네, 바람을 내 쐬고 비행기가 오셔야 옛날 비행기가 이제 거의 폐기 상태라서 새로 사야 돼요. 비행기를. 네, 차 한 대 값이야. 근데 내가 차 한 대 값밖에 안 해요? 차 한 대 값밖에 안 해. 경비행기. 조금 올랐겠다 요즘은. 그거 뭐 보험 들고 그래야 돼요? 그거. 보험료가 비싸니까. 그러겠죠. 우리 때는 옛날에는 보험료 같은 거 없었거든. 네. 근데 요즘에 이제 하도 사고를 치니까 사람들이 네. 보험료가 있어가지고 보험료 비싸고. 또 여행도 다녀오셨다고 대마도. 대마도 친구들, 고등학교 동창들, 고등학교 동창들 만나시는구나. 부부 동반으로 가가지고. 나는 이제 부부가 아니니까 저기 우리 조카랑 같이. 왜냐하면 다들 문제 그 둘이 조카분. 싸우러 다니는데 나만 혼자 다니는 게 뭐하잖아. 우리 사진 기사 해주시는 네. 거죠. 조카랑 같이 갔는데 되게 이제 뭐 거의 할머니급이지. 네. 그런데 잘 어울리더라고. 잘 어울리더라고. 그것도 뭐. 다행이었어. 의원님은 여행 같은 거 못 갔죠? 멀리 가서 굳이 왜 술을 마시는가? 술을 마시러 가는 게 아니야 여행은. 왜? 나는 술을 마실 건데 왜 뭐 굳이 멀리 가서 이렇게 시간까지 써가면서 어차피 취하는 건 똑같은데. 어차피 취하는 건 똑같은데 전 저녁 시간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그 근처에서 먹으면 되는데 아니 풍광이 때문에. 좋고 맛있는 음식이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술 맛도 더 나고 그런 거. 제가 그런 낭만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엔 좀 그런 낭만 알죠. 약간 좀 인구 밀도가 낮은 데를 좀 가고 싶게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한 10년 정도 그렇죠. 서울 삶에. 어딜 가도 그냥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저랑 친한 친구들은 다 술 마시다가 친해졌거든요. 저 술 안 마시면 저랑 친해질 수 없어요. 오늘 나눠볼 얘기는 좀 자리를 잡았으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중심으로 밖에서 안 물어봐주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어서 일단 제3지대 신당 창당이 무엇인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이고요. 두 번째는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추진 선언과 관련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금태섭 전 의원과 세 번째 권력 조성주 위원장이 함께하고 있는 금요 연석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두 분께 제가 적정한 거를 질문 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정의당의 재창당 노선을 신당 창당으로 바꿔보려고 세 번째 권력이 많이 노력은 하셨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뭐 잘 안 됐죠. 지난 11월 5일입니다. 정의당 전국위원회는 선거연합정당 추진의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9일이 지난 14일 선거연합정당 추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안건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정의당은 22대 총선에서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 지방자치분권, 기득권 양당 정치 극복 등 당의 비전과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세력들과 유럽식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한다. 이 선거연합정당은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하여 추진하고 민주노총 등 노동세력, 녹색당 등 진보정당, 지역정당 등 제3의 정치세력과 연합정당 운영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이렇게 통과가 된 거예요. 좀 요약을 해보면 가치는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 그 다음에 지방자치분권, 그 다음에 기득권 양당 정치 극복이에요. 이 세 가지를 가치로 하고 플랫폼은 정의당으로 한다. 그리고 함께할 세력은 민주노총 등 노동세력,
그리고 녹색당 등 진보정당, 지역정당 등 제3의 정치 세력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노동 세력 중에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진보정당 중에는 녹색당을 우선으로 그 다음에 제3의 정치 세력 중에는 지역정당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일단은 해보자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면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3지대라고 하는 걸 넓게 열자고 했었던 세 번째 권력과 류호정 장영 의원의 주장은 사실상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거고 이제 뭐 나중에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정도로 열어놓은 건 같긴 한데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새로운 도전은 하지 못하는 걸로 저도 이해가 되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어려워지니까 점점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 같아요. 익숙한 선택을 계속하게 되고 보수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것이 또 다시 좋지 않은 결과를 낳고 그럼 더 위축되고 다시 한번 익숙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결과가 사실 정의당은 대중적 진보정당 하겠다고 한 정당인데 여기 적힌 것만 보면 이제 운동권 최소연합 정당이 되는 거잖아요. 운동권 정당이거든요. 운동권 정당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건 기치랑은 지금 결과만 놓고 보면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제3지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러니까 양당제를 넘어서자라고 하는 개인 또는 집단이 모여있는 공간을 제3지대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럼 예를 들면 뭐 금태섭 전 의원이라든가 양양자 의원이라든가 뭐 정태근 전 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하고는 못하겠다 지금 이거거든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게 도저히 안 되는 건가? 진보정당 오래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진보정당에 가입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하는 진성당원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걸로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흔히 무슨 저 페미니즘이나 아니면 뭐나 장애인 운동이나 이런 거를 갖다 정체성 정치라 그러잖아요. 네. 나는 근데 그런 정체성 정치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정체성 정치가 자꾸 좌니 우니 진보니 보수니 그런 식의 그 바탕이 되는 이념 자체가 나 일단 낡았다고 보는데 거기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다른 사람과 같이 하거나 이런 것들을 상상을 못 하는 거죠. 상상을 못 하는 측면이 있어서 결국은 이걸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위성정당 비슷한 느낌? 네, 네. 그러니까 선거 끝나서 결국 의석, 그 비례대표 의석 하나씩 이렇게 나눠갔다가 나중에 뭐 돌아가자. 네, 돌아가는 거죠. 결국 그때는 또 뭐 이게 하나의 당했으면 또 제명 절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그건 우리가 사실 비판했던 거잖아요. 저 민주당이 그런다고.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그 하나가 뭐가 다른가라는 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운동권들 모임인데 이 운동권들 정당들을 다 모은들 지지율 형성에 도움이 될까? 라고 했을 때 난 도움되는 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될까? 그래서 좀 근본적인 고민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보인다. 좀 전에 이제 리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좀 보수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닌가. 나름대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 사고 방식 내에서는 최대한 생각을 짜낸 건데 그게 갖는 한계는 좀 너무나 좀 분명해 보인다. 두 가지 타례가 지금 반짝 떠오르는데 교수님 처음에 진보정당에 가입한 게 어디 민주노동당이었습니까? 민주노동당이죠. 그게 몇 년도였는지 기억나세요? 2000년도인가? 2000년도. 그럼 지금 23년이 의석이 없었을 때예요. 의석이 없었을 때 2004년에 처음 네, 아마 들어갔죠. 국회에 들어왔던 걸로 아는데 네. 그러면 이제 2000년도에 가입을 하셨어요. 네. 그때 생각이 있잖아요. 네. 23년이 지났어요. 근데 교수님은 지금 뭐 보수 어디 중도 넘나들면서 이제 어쨌든 평론가시고 이제 학자니까 더욱 쉬웠을지는 모르겠지만 생각이 좀 바뀌셨잖아요. 네. 유연하게 어쨌든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그게 정치다라고 되는데 우리 이제 당의 선배님들은 그게 지금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뭐 용기가 없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그렇게 한번 해봤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 좀 뭔가 좀 다른 게 그 사람들하고 나랑 좀 많이 다르다는 건 그때부터도 좀 느꼈는데 나는 좀 유럽 물 좀 먹고 왔잖아요. 유럽 물을 먹고 거기서 삼인당이라든지 네. 이런 당들 뭐 움직이는 것들 좀 봤고 거기 또 녹색당 움직이는 거 보고 그 밖에 또 수많은 좌파 정당들도 보고 근데 하나는 뭐냐면 리버럴리즘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다 집단주의인 것 같고 거기는 기본적으로 개인주의가 바탕이 되고 그 위에서 뭔가 좀 된다는 느낌인데 그게 좀 없어서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운동권적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운동권적 사고방식 군사주의적이거든요. 저기 적이 조직관이 있고, 뚜렷해야 되죠. 그다음에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적에게 최대한 타격을 입히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더 많은 친구가, 그러니까 뭐니까 더 많은 친구와 더 많은 적의 시체 이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해야 되거든. 내가 저 사람들 없애려고 한다고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건 니들이 나를 갖다 없애려고 한다 하더라도 나는 계속 있는 거랑 마찬가지.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럼 같이 공존할 방식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인드가 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선악 이런 쪽에 좀 가 있고, 그러니까 사안을 딱 보게 되면은 사안을 갖다 실용적으로 딱 접근해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문제가 주어지면 프로블렘 있으면 솔루션. 누가 더 효율적인 솔루션을 내느냐 이건데 그게 아니라 모든 걸 이렇게 정치화하고 이념화하고 또 이상한 의미를 부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념 전쟁을 만들어 버리는 이런 게 좀 큰 것 같아요. 당원된 입장에서 그러니까 요렇게 했을 때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게 좀 보이면 그러면은 더 많이 알고 더 오래 하신 분들의 의사결정이니까 그냥 잘 따라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거는 정말로 뭐 명분은 뭐 제가 지도부 그 이정미 대표님이 계실 때 지도부의 논리를 암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기 때문에 실리를 따지면 안 된다. 1번, 2번 정도는 내줘야 된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의당의 모습이 필요하다. 이런 거고 2024년 총선을 기후총선, 녹색총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녹색당과는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녹색당이 통합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이런 차선책을 쓸 수밖에 없다. 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답답한 거는 그거를 할 수 있다면 그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것도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검태섭하고도 실제로 그럼 맞춰보고 우리가 맞춰서 당신이 얘기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제3정당에 대한 어떤 시민적 열망을 한 번에 모을 수 있게 우리 당명도 바꾸고 다 하겠다. 이제 이런 정도로 혹시는 할 수는 없었던 건가? 그러니까 배가 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걸 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통점을 어디서 찾느냐라는 것에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포함되어 있는 당 중에는 뭐 진보당 같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진보당은 이제 이재명 체포 동의안 부결시켜야 된다. 정의당은 가결을 당론으로 해서 가결을 했잖아요. 부결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의당 보고 정신 차리라는 식으로 막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만약에 중요한 가치라고 하면은 같이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다른 중요한 가치들이 있는 거죠. 사실 예를 들어서 저는 정의당 내에서 다른 의원님과 뭐 조국 사태, 검수완박, 공수처, 뭐 지금 이재명 체포동의안 이 표결까지 해서 단 한 번도 같았던 적이 없는 의원님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차별금지법을 1호 법안으로 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위해서 단식 농성을 하고 뭐 어떤 가치들이 이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한 몸으로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23년 이후에 우리는 어디에서 공통점을 찾아서 정치 권력을 획득해서 사용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다른 점만 강조하면 무한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같은 점을 그래도 찾으면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지금 정의당의 선택이 과거에 했던 것을 또 똑같이 답습하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멀리 갈 거 없이 연인들이 한번 헤어졌어요. 다시 만났어요. 그런데 그럼 같은 이유로 또 헤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해봤죠. 진짜 할 짓이 아니야. 할 짓이 아니야? 진짜 지겨워 정말. 근데 민주노동당이나 제가 민주대연합이나 이젠 없다. 과거에는 뭐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없는 일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지금 이런 연합을 하게 되면 이게 도로 민주노동당이야, 도로 통진당이야. 그리고 게다가 이대로 가게 되면 반윤이 메인 기치가 될 가능성이 또 높잖아요. 지금 몇 면들을 봤을 때. 그러면 또 민주대연합 쪽으로 또 흘러가는 거예요. 민주당이랑 그렇죠. 가까워지기 싫어도 가까워질 수밖에 없게 흘러간다고요. 그러면은 이거 옛날에 다 해봤던 건데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다 하긴 했는데 또 2020년 저희 그 위성정당 뒤통수 맞아놓고 또 그런다고 하는 생각이 이제 절로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만 보면 민주노동당이고 진보당까지를 같이 하면 이제 통합진보당이 되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반윤으로 민주당까지 묶어서 연대를 하게 되면 다시 이제 민주대연합론이 되는 거죠. 조국 사태니 뭐니 했었던 그동안의 내용들에 대한 어떠한 교훈도 없는 척하면서 또 선거를
하게 될 텐데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전.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아서 참 답답합니다. 그렇게 해도 잘 안 될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노동 세력이나 뭐 진보 정당 세력, 저희는 좀 잘잘 얘기하고 있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어떤 분들은 지금 처음 듣는 호칭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만 아는, 좀 죄송하지만 활동가분들 열심히 하시지만 조금 너무 이렇게 아는 사람들만 아는 곳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중적 진보 정당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는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분들께서 봤을 때 뭐 정의당 재창당 한다는데 뭐 어떻게 되고 있어, 여전히 같은 인식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혁신은 우리가 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정을 밖에서 해줘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이제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3지대 뭐 알겠는데, 주장하는 거 알겠는데 어디에 실체가 있어? 이렇게들 질문을 하시는데, 실체가 지금 완성되어 있는 데는 없죠, 당연히. 근데 그 실체를 가장 먼저 만들 수 있는 체력이 있는 데는 사실 정의당이었어요. 다른 어디보다도 우리는 사람도 있고 조직도 있고 그리고 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나서서 그걸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제언이었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정치적 상상력이 이제 아직도 우리들 대부분이 이제 과거에 갇혀 있기 때문에 힘들 거예요. 특히 이제 뭐 NL이라든지 NL 계열사 그 사람들도 그렇고 또 뭐 PD 계열도 마찬가지고 정도의 차이일 뿐이고, 그 사실은 그렇거든요. 사람들의 세계관이라는 건 20대 때 형성돼서 그냥 가요. 노래 취향하고 똑같거나.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지금 나는 서태지 이후에 한국 가요사가 머릿속에 들어있질 않아요. 그래요? 그런 거지. 그런 거랑 마찬가지. 정치도 딱 그때 H.O.T. 형성돼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런 거고,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지난번에 제가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류호정 의원이 이제 그 말씀하셨잖아요.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그 프레임 이제 좀 지났다. 그렇죠.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뭘 할까를 생각을 해야 되고, 바닥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운동권 모임이 아니라 정말 다시 시민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가 필요한가라든지 그런 식의 용감한 발걸음들을 했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제3정당 얘기할 때 뭐 유승민, 이준석, 김종인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자리를 네. 사실 정의당이 먼저 선점을 할 수 있었죠. 선점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돼서 좀 유감이고. 우리 젊은 정치인들이 당내 조직도 딱 이렇게 만들어서 장악한 다음에 당권도 딱 해서 이렇게 끌고 나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또 이제 선배님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만 하다 보니까 약간 떼쓰는 느낌, 뭐 그런 식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뭐 이정미 대표 예. 뭐 개인적으로 저도 좋아하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다시 또 대표가 됐을 때 이건 아니신다. 네. 그때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주의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젊은 사람한테는 맡겨봐라. 왜냐하면은 그렇지, 우리 같은 세대는 그렇거든요. 항상 모든 세대가 자기 세대에 가장 좋은 걸 갖다 다음 세대에 주고 싶어해. 근데 문제는 그 앞에 붙은 말 자기 세대의 그게 안 맞거든. 그게 그걸 갖다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그게 사실 용기거든. 용기고 그 다음에 그들이 뭐 조금 실수하고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경험이 있으니까 뒷받침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물러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건 뭐 좀 아니다 싶더라고. 그래서 좀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을 갖고 한 사람들이 그 꿈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뭔가 할 수 있게끔 자락을 깔아주는 게 필요한데, 지금 이렇게 가면 결국은 이제 뭐냐면 정의당이랑 뭐 진보당이랑 또 통합해가지고 옛날 이게 완전 NL당이 돼버리는 네. 거지. 그러면 여러분 상하이 가잖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만해야 되겠어. 두 번째는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추진 선언과 관련해서 정치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번 저희 방송할 때까지만 해도 약간 뭐 하는 거야, 마는 거야, 뭐 이제 이랬는데, 지금 일단은 선언은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뭐 12월 27일로 날짜까지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날이 뭐 자기 뭐 정계 입문한 지 12년 차 되는 날이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던데, 뭐 김종인, 뭐 이준석, 유승민이 당을 만들면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16% 정도가 나왔고, 민주당 32, 국힘 31, 예, 무당층이 한 11% 정도 나왔고요. 기타 정당이 5% 정도, 그다음에 정의당이 한 3% 정도, 이렇게 나온 여론조사가 있길래 흥미로워서 좀 소개를 해드려봤고, 자, 이준석 전 대표 거의 모든 뉴스의 한 51% 정도는 지금 이준석 대표
관한 뉴스예요. 이 신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파괴력이 있는지를 모두가 각자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거기에 대한 평론은 뭐 조금 있다 하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들려고 하는 신당은 제3지대 신당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내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는 신당 만들 생각이 없어요. 없어요. 네, 카드입니다 지금. 카드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신당 얘기를 했으면 지금 구체적인 게 뭔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정치는 기본적으로 신뢰의 문제고 그다음에 같이 할 사람들한테 확신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확답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쭉 다 봤거든요. 네. 이 친구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은 12월 27일 날 아마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는 게 네, 그때쯤이에요. 그때쯤이잖아요. 네. 그때쯤 되면 정권이 위기가 생긴다. 그런 다음에 위기가 생기고 총선에서 지면은 어차피 윤석열은 레임덕이다. 그걸 바라진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한테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유리하고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그들이 나한테 이제 어떤 제안을 해올 것이다. 그러니까 말로만 사면해주고 이런 거 텅 빈 얘기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자기를 갖다 성매매범으로 몰아서 대표에서 축출한 그렇죠. 거. 그거 일단 사과해라. 신원해달라. 두 번째는 뭐 선대위원장이라든지 공천에까지도 신경 쓸수 공천의 있는. 뭐 지분의 일부 뭐 선거 핵심이 공천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지분을 달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당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구에 지역구에. 공천 달라. 이 정도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가 있거든. 그런데 이제 돌아가려면 이제 몸값을 불리기 위해서 사실 신당론을 갖다가 지금 띄워오는 거다. 띄우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근데 같은 걸 수도 있는데 좀 달리 질문을 하면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신당 창당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올 수는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올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 윤석열이 그 카드를 받을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본인은 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창당을 당하는 거군요. 그렇죠. 상당 당하는 상황이 오는데 그때쯤 되면 굉장히 외로울 거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같이 하려고 그래. 보세요. 하태경 안 한다 그러잖아요. 김웅도 안 한다 그러거든요. 심지어 천하람도 안 한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럼 나와서 뭐 할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인도 장편이 그걸 없어요. 알아요. 그 다음에 대구에 나간다라고 하는데 대구에서 윤핵관하고 싸우는데 그것도 예컨대 그 국민의힘에서 약간의 이슈 파이팅을 좀 하잖아요. 뭐 김포 던지고 뭐 좀 던지고 뭐 이래가지고 조금 올라가잖아요. 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 이준석이 대구에서 승리하기도 힘들거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윤석열이 그냥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근데 본인은 굉장히 믿는 것 같아요. 그거를. 너희들 어차피 나 없이 안 된다. 너희들 나 없이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이렇게 버티고 그 다음에 신당으로 너희들 신당 카드를 딱 쥐고 있으면은 밖에 내가 신당 만들어 나가게 되면 어쨌든 수도권에서 너희들은 전멸이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나한테 어떤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어떤 제안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이기인이라는 친구가 하는 말 잠깐 그 경기도 의원 그 친구가 전에 뭐 제안이 왔다 선대위원장 뭐 제안이 왔었다라고 하는데 그 부정하잖아요. 전혀 그런 바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준석은 뭐 책임 있는 사람이 한 말이 아니다. 그게 합하면 뭐냐면 입질은 오는 거야. 그렇죠. 입질은 오는데 뭐냐면 그런 말을 니들 이해를 시키지 말고 누군가 책임 있는 사람이 와서 나한테 직접 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그 국힘 쪽에서는 도대체 네가 어느 정도까지 어디까지 주면은 다시 들어올 수 있느냐 이걸 좀 타진하는 상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혹시 이게 지금 의미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혹시 만약에 그래서 이준석이 창당을 할 수밖에 없는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는데 그러면 요즘에 이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제 입으로 하게 돼서 상당히 설렙니다만 그러면은 류호정과 이준석이 한당을 할 수 있는 그것도 가능한 얘기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좀 황당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생각을 같이 하면 뭐 하지? 뭐지? 같은 거죠. 저도 이제 생각을 당하는 거죠. 자꾸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 만약에 좀 전에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쪽에서 사람들의 문제의식은 양당제의 폐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준석은 그건 아니거든. 그런 이 양당제 한쪽에서 자기 패권을 다시 주고 싶어하는 거야. 이거란 말이지. 그래서 양당제 폐해에 대해서 만약에 공감하고 정말로 이걸 갖다가 언젠가 다시 국힘으로 돌아갈 땅 이게 아니라 정말로 수권 정당으로 생각하고 이런 게 있다면 뭐가 되든 간에 예컨대 뭐 젠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그리 투 디스어그리 우리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과연 이게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3지대 혹은 이제 다당제 국회를 만드는 것을 대면한다예요. 그러니까 계산기 다 두들겨 보고 이제 그냥 양당에 남아서 자기가 다시 권력을 잡고 더 커갈 수 있으면 거기서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뭐 창당을 당하든지 아니면 뭐 이 방식이 더 나았든지 간에 뭐 이제 가능성 이쪽이 더 높으면 대면하는 거고. 사실 이제 저나 기존에 이제 제3지대 만들겠다고 계속 이야기하던 분들은 당장 저만 해도 2017년도에 정의당 입당하던 순간부터 이 당은 다당제를 추구하는 당이잖아요. 다원성의 정치를 추구하는 당이라고요. 그럼 그때부터 그냥 되면 한다가 아니고 여기는 되게 한다라는 의지를 갖고 이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든지 말았든지 여기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뭐 이런저런 뭐 사정에 의했든 간 어쨌든 간에 제3지대로 와서 한번 잘 해보겠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박수 치는 거고, 기왕이면 그러면 더 플러스가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좀 더 새로운 물결이 되어보자. 그리고 사실 우리가 너무나 다른 당에 속해 있어서 서로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좀 신뢰할 수가 없어서 터놓고 얘기할 수 없었던 뭐 젠더 갈등이라든지 세대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뭐 제3지대라는 어떤 같은 당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 바운더리 안에서 좀 더 터놓고 이야기해서 문제 해결을 좀 해보자. 그동안에는 우리 좀 과하게 좀 말했던 것도 있고,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이 발언들이 결국 문제 해결은 하지 못한 채로 갈등만 쌓고 지지층의 결집만 뭐 이렇게 이룬 거 아니냐는 비판들도 많이 받았는데, 저는 저 스스로 저 먼저부터 그걸 반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과했어요? 좀 화를 좀 많이 아니, 냈는데, 근데 뭐 의원님도 의원님대로 지켜야 될 어떤 그 지지층이 있는 거고 거기서 아니 그러니까 근데 화를 내 가지고 해결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앉아서 차근차근 하나씩 얘기해서 풀어보자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하면 좋겠다. 한창 때는 그 페이스북에 서로 조롱만 하는 서로 막 누가 더 잘하냐.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근데 서로 그때 그런 그렇게 것들이 했었던 적이 있죠. 있었고 또 이제 우리 선배 세대 내지 부모 세대가 뭐 이렇게 했던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선진국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어주셨지만 또 그 간에서 발생한 인용 갈등, 뭐 지역 갈등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 해결되지 않은 채 또 정치권 이용했기 때문에 더 해결되지 않은 채 왔는데, 그럼 전문가들이 다들 이 다음 갈등은 세대 갈등이나 젠더 갈등이라고 하는데 그거 우리는 그럼 답습하지 말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4.3, 5.18 이렇게 뭐 유가족들한테 망언을 일삼는 이미 네. 역사적 할부도 끝난 걸 가지고 그런 모습 우리는 보이지 말자. 가서 적절한 추모에도 존경을 보내는 그런 정치인이 되자. 뭐 이런 이야기들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기왕에 물어보니까 어떤 좋은 정치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제3지대에 좀 기대감을 갖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방향으로 좋은 상상을 해보려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거고요. 다 같이 뭐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인식이 제가 좀 놀랐는데,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언론사랑 인터뷰한 걸 봤더니 그 페미니즘을 하고 있는 류호정 장영하고 접점이 있겠느냐 뭐 이제 이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걸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좀 너무 놀랐어요. 뭐였냐면 여성 할당제 같은 걸로 토론하자 그러면 토론을 할 수 있대요. 근데 이제 예전에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지하철역에서 뭐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여자라서 죽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불가능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건 뭐 레토릭 문제인데. 그거를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페미니즘 정치를 하겠다 또는 했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류호정 장혜영 의원이 상태를 지금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막 아주 레디컬한 주장들을 하는 분들이 있죠, 당연히. 정치인들 말고. 근데 그런 정도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류호정 의원을. 그런 정도로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일지도 몰라라고 의심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좀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그건 의심까지는 아니고. 선해야 할 생각은 딱히 없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준석을 뒷받침하는 세력이 이제 펜코 이런 데 모여 있는 예, 그 있죠. 세력들이거든. 그 세력들에 대한 입술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예컨대 여성 할당제에서 토론할 수 있다 그러면 됐지. 뭐가 문제야. 그러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이런 것들은 문제는 뭐냐면 약간 이제 페미니스트들 중에서 일반인들이 볼 때 조금 오버스러운 표현들이 있단 말이죠. 또는 과도한 PC, political correctness 네네. 이런 게 사람들 좀 불편하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사실은 그 자라나면서 온갖 편견과 이것 속에서 자라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깨끗하게 모든 표현들을 정말 정치적 올바르게 할 수가 없단 말이지. 근데 그게 정말 이 사람이 안티 페미니스트라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런 비난을 받으면 진짜 짜증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거든. 그런 부분들의 오해는 있는데 지금 뭐냐면 그걸로 이제 페미니스트다 이렇게 그렇죠. 하는 그것만이 거지. 전부 그렇게 근데 대상화를 왜냐면 해놓는 거죠. 그것도 그러고 싶은 거야. 그래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만 하는 그래야 거고. 미워할 수 그러니까 있으니까. 문제를
그러니까 해결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아예 잃어버린 사람들은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한 미워할 이유를 감정을 찾아요? 해소하는데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해소하려고 하거든. 그런 가운데서 이제 혐오로 나가는 거잖아요. 또 그런 맥락 속에서 자기가 올라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아니 여성활동적에서 얘기할 수 있다면 좋은 거지 땡큐지. 저도 만약에 제가 정말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말하는 그런 부류였다면 강간죄 개정을 두고 한동훈 장관과 그렇게 토론을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 뭐 여성할당제 토론을 원한다면 할 수 있어요.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했죠? 그 뒤에 여자라서 죽었다라는 네, 뭐 네. 구호 같은 거를 뭐 토론장에서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취지로 좀 봤는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정책을 갖고 토론을 해서 뭘 좀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은 거지. 항상 젠더 문제로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끝나잖아요. 여자도 군대 가라. 뭐 남자는 애 안 낳지 않냐. 뭐 이걸로 이제 그냥 대화가 단절이 된다고요. 저도 그런 게 싫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정도로 하면은 같이 토론을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 예컨대 여성할당제 같은 경우 왜 필요한가라든지. 그렇죠. 뭐 서구 같은 경우에 왜 여성할당제를 갖다가 법으로 강제하는가? 다 이유가 있거든. 그냥 그저 그냥 여성들을 뭐 대우해주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야 경제가 발전하거든. 그런 문제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해소되기 기다릴 때는 400년이 걸린다 그러더라고. 예, 남녀가 정말 적극적 반반이 그 되는 평등 실현 조치가 없으면 반반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근거를 갖고 나와서 얘기를 하면 되거든. 연구라든지 논문들 네, 갖고 네.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준석은 사실 그거 안 해. 약간 이쪽에 담론이 아니라 세론이라 그러지. 그쪽 그다음에 그게 어필하거든. 보통 사람들이 그렇죠. 누가 논문을 하나죠. 읽고. 그러니까 거기 있기 때문에 사실 논쟁을 하게 되면은 제대로 된 논쟁을 하게 되면 사실 이준석이 이제 약해요. 지금 정치에서 말장난으로 이제 피해가고 이기는 스킬, 말싸움에서 이기는 스킬, 그 다음에 그 자기 지지자들 환호하게 하는 스킬 이런 것들은 이제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공부가 좀 안 돼 있거든요. 사회과학 공부도 안 돼 있고 특히 인문학 공부도 안 되어 있고. 공대생이라서요. 지금 공대생. 근데 이게 젊은 정치인들이 이거 말 풀어놔야 조심해야 돼요. 돼. 이거는 정말 큰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 이대로 젠더 갈등이라는 가면은 거 이대로 그냥 그렇죠. 두게 되면. 그리고 밖에 나가 보세요. 어떤 남녀가 이런 거 가지고 너도 오빠도 군대 가 뭐 너도 군대 가라 뭐 오빠도 애 낳아봐 뭐 이런 우유당번 얘기 자꾸 안 한단 얘기하고. 말이야. 이게 정치인들끼리만 해서 이게 이상한 사람들을 조직하는 식으로 지금 이게 정치가 흘러가는데 평범한 시민들은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냥 서로 사랑하고 잘 사는데. 남자끼리 모이게 하고 여자끼리 모이게 하면 안 돼. 섞어놓으면 안 그러니까요. 된다니까. 섞어놓으면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까 정치인들 좀 섞여야 되는 거지 남녀 정치. 애초에 정치에서 갈등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갈등만 하라고 정치인들 뽑아다 놓은 건 아니잖아요. 갈등이 있다라는 건 생각이 다르다는 거고 생각이 다른 시민들을 정치인이 이제 대의하고 대변을 하는 건데 그럼 그걸 만나서 싸우기만 할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교섭을 하라는 거잖아요. 만나서 대화하고 뭐 타협을 하고 하여간 그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조금씩 해서 요런 어떤 합의안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조금 모든 시민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시킬 수 있는 안을 우리가 가지고 왔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1대 국회는 그런 대화를 할 필요가 없는 상태로 거의 온 거죠. 그냥 계속 뭐 밀어붙이고 싸우고 그래서 결국에 정말 중요한 안건일수록 법안도 통과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속편하게 그냥 저 사람 때문에 안 됐습니다. 전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하면 되는데. 근데 사실은 생각이 다른 저 한 사람을 저 사람 혹은 집단을 없애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추구할 게 아니라 기왕이면 나의 카운터 파트너가 상식적이고 이렇게 문제 해결을 위해 골몰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뭐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방송법도 그렇고 그 윤석열이 100% 거부권 행사할 거거든. 그래요. 100%인데.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 뻔히 알면서 김건희 특검법은 어떻게 할까요? 그걸 반대. 그거는 거부하지 못할 거야. 아마. 못할 거예요? 그거 하면 그 바로 정권 위기가 빠지거든. 왜냐하면 부인 국민들이 시키려고 그런다, 일단은 이렇게 국민들 되니까. 그치. 국민들이 지금 찬성률이 한 60% 넘을 걸 아마. 근데 그걸 갖다 거부하면 큰일 나거든. 근데 또 받기에는 또 영부인이 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러니까 받아도 별 생각 없어. 아니, 그러니까 영부인이 좀 싫어하겠지만 내가 볼 때는 무서워서 그 그럴 수 사건 있겠네. 자체는 별 실체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받아가지고 수사하래. 공수처에 수사해가지고 아니 공수처가 아니라 특검 수사해서 결과 나온 적 없거든. 대부분 특검이 다 정치적인 공격으로 이용이 됐기 때문에 나온 거 없다고. 그냥
하면 받으면 되는데 이제 영부인께서 이제 그 불편하시겠지. 전 정권의 내로남불을 비판하면서 공정이라는 가치를 걸고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내로남불하면 안 되죠. 그치? 이재명 대표한테 당당하게 수사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족한테도 똑같이 해야죠. 그렇게 해서 뭐 문제가 있다면 뭐 죄값을 받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명예를 회복하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 특검하면은 그것도 특검 임명하는데 또 몇 달 걸리고 그렇죠. 뭐 해가지고 수사해왔자 특검이 뭔 수사를 하겠어. 이미 검찰에 한번 들어봤는데 별거 없으니까 기소를 못했던 거 아니야. 그때도 문재인 정권의 검찰들이 기소 못했던 사건이거든. 근데 그거 뭐 지금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언론들 있잖아. 저쪽 민주당 언론들 이거 순 거짓말들이거든. 요만한 걸 부풀려가지고 펑펑펑펑 터뜨리는데 실체가 없어. 그래서 그냥 특검 받으면 돼. 내가 볼 때는. 근데 이제 효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잘못하신 분으로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이- 인식이지. 지금 그러니까 사실과 상관없이 여사님 하여튼 뭔가 잘못하신 분으로 네. 제가 그냥 아니 잘못한 건 많은데 그러니까 나는 그게 뭐야 아주 다른 걸 좀 뭐, 이거보다 더 센 스모킹 게 건 같은 게 딱 나와서 센 게 있는데 앉아가지고 뭐 줄일이 뭐니 이래가지고 자꾸 헛발질들 하는 게 그래서 사실 악마화 시키는 거잖아. 악마화 시키다 보니까 민주당이 결국 뭐냐 그걸 통해서 아젠다 세팅 능력을 잃어버린 거야. 민주당에서 하는 건 딱 하나가 방탄하고 탄핵이잖아. 지금 딱 두 개 바꿨거든. 그러니까 정책 상상력이 그냥 딱 갇혀서 맨날 그것만 해서 결과적으로 그게 적을 타격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자기들을 더 타격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그 지지자들이 맨날 민생 얘기하는데 지지자들 민생 원하지 않거든. 센 그럼요. 거라고 쏘는 거 센 거. 그러니까 탄핵하고 방탄만 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지.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말 어디서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정치 진영이 자기 진영의 시민의 사회 경제적 이익도 고려하지 않아도 되게 그치. 됐다. 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야, 아, 참 포스트 모던하다. 어. 아, 정말.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나 그런 생각입니다. 자, 세 번째는 금요연석회의라는 게 있어요. 그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원래 이제 아까 그 이준석 전 대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인규 변호사라고 또 뭐 창당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류에서 이렇게 나와서 신당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흐름을 저는 제 멋대로 그냥 홍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쪽 흐름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태섭 전 의원, 그다음에 양양자 의원, 그다음에 이분은 저기 이명박 때 뭐 의원하셨던 분이긴 한데 정태근 전 의원, 그다음에 이제 정의당의 이제 세 번째 권력, 뭐 그다음에 이상민 의원도 여기 속해 계세요. 금요연석회의. 비명계.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은 이제 혼자 나오시지만 뭐 비명계 의원님들이 뭐 몇 분이 있다 이제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한 5-6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금요연석회의를 구성하면서 이쪽은 요 나름대로 조금 정리가 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관심이 많아서 이게 올해 한 3-4월 달에 이제 금태섭 전 의원님이 이제 신당 추진을 선언하고 나서 이제 동료회도에 막 6시 넘으면은 막 이렇게 모여서 막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는 이제 좀 다니면서 봤더니 처음에는 그룹이 한 10개에서 한 12개 정도 됐어요. 무슨 정치학교도 있고 뭐 어디 뭐 무슨 청년 그룹도 있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게 다 흡수가 됐어요. 어디로 뭐 당신과 함께로 흡수가 되고 새로운 선택으로 들어가고 뭐 한국의 희망에 뭐 일부 들어가고 뭐 이제 이런 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청팀이라고 부르거든요. 누가 물어보면 진보 보수로 구분이 안 되니까 이게 전통적 관념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 청팀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기에 이제 조성주 위원장, 세 번째 권력이 이제 공동운영위원장이죠. 근데 금요연석회의에 들어가 있는데 이 금요연석회의의 성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분들하고 신당 추진을 함께 할 수 있는 걸로 이해하고 지금 활동을 하는 건지 아닌지 공동운영위원장님으로서 그렇죠. 이제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 이제 세 번째 권력 같은 경우에는 제3지대라고 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의 폭을 확 넓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같이 할 수 있는 세력으로서 금요연석회의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죠. 그 박원석 의원님은 안 계시는 건가요?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계세요? 그게 제가 알기로 정태근 전 의원이 하고 있는 당신과 함께라고 하는 그 그룹이 아마 박원석 전 의원님도 공동 대표를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이렇게 다리를 건너면 또 다 계시죠. 아름아름 지금 언급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다 연관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뭐가 없네요. 딱 히트 칠 만한 딱 하나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쪽은 그래도 뭐 이제 신당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금연석 K는 뭐 이준석 전 대표만큼 뭐 이렇게 파괴력이 있거나 이런 인물이 없고, 그리고 막 프레시하게 막 예전에 이제 안철수 의원님이나 뭐 누굽니까 뭐
자민련이나 뭐 이제 이런 데서 하던 것처럼 이렇게는 안 가는 것 같아요. 이게 한계가 있겠죠. 이렇게 모인다고 해서 뭐 정당이 만들어질까요? 저는 계속 이게 2024년 총선용 정당이라서는 안 된다라고 늘 생각을 했고, 늘 얘기를 해왔고, 그 뒤를 넘어 볼 정도의 그런 기획이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고, 근데 이제 금태섭 의원마저도 일단 총선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요번에 돌파하지 못하면 양당 체제를 깨지 못한다. 그런데 요번에 뭐 못 깨면 그걸 어쩔 거야 그러면은 포기할 거야?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좀 장기적인 그걸 가져야 되는데 일단은 그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세력을 모아가지고 여기서 돌파하겠다 이게 좀 강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뭐 현역 의원이래봤자 민주당에서 올 사람들 이상민 의원 정도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상민 의원도 이제 긴가민가한 거지. 네. 긴가민가한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거든. 그 사람들도 비명계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공천 학살이 분명하다라는 판단이 들 때는 괜히 들어가가지고 학살 당하느니 밖에 나와가지고 차라리 그냥 창당을 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할 거라는 건데 현재로서는 지금 힘겨루기 중이거든. 힘겨루기 중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뭐의 싸움이냐면은 그 친명계 원외들 네. 하고 비명계 비명계 현역들의 현역들.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 보고 왜냐하면 180석이라서 그 원외가 들어갈 틈이 없어 지금. 빡빡하게 있죠 지금. 빡빡하게 다 있거든. 기득권층이 딱 있고. 될 만한 데는 지금 다 있다고 다, 보면 되죠. 될 만한 다 됐거든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그 중에서 빼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빼는 게 제일 만만한 게 비명계. 그래서 그 수박론이 그래서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걔네들이 이제 다 그 지지자들 선동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핵심은 바로 그것의 싸움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분이 그거란 말이지. 뭐 다선 의원 험지 출마론 이렇게 네네. 나오면은 그걸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야. 그럼 이재명부터 험지 출마해. 안동 나가. 그게 이제 정말로 당을 위해서 당신 험지 출마하세요라는 게 아니라 너 못 나갈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거기 나가라고 하지 마. 그 얘기거든. 다선 의원 험지 출마. 이현욱 의원이 오늘 얘기했던 뭐 안동을 출마하는 게 다선 의원 출마. 이것도 여러분들 정말 당을 위해서는 다선 의원들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나가 그러면 우리 보고 나가. 이상민 나가라는 얘기 같은데. 니들 나가. 니들부터 험지 나가. 그럼 우리도 나갈게. 못 나가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나가라고 하지 마. 그 싸움이거든 지금. 그래서 손에 그 피를 묻히는 게 아니라 민주당은 이미 이제 그 강성들한테 사로잡혀 있잖아. 그러니까 거의 그 홍위병들이거든. 그러니까 사실 이른바 민주 절차에 의해서 속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시스템 공천을 통해 가지고 공정한 경쟁, 말이 공정이지 절대 공정하지 않죠. 그걸 통해서 거기서 떨어지게 되면은 거기서 불복하게 되면 이제 찌질해지는 거란 말이야. 아니 뭐 당원들 선택을 못 불복하면 무서워서 그래도 출마를 못 해요. 그치. 네. 못하는 거고 불평도 못 해.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뻔하단 말이지. 걔네들 그 지령 한마디 그냥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금태섭, 지명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네. 그랬는데 뭐 강선우가 이름도 못 들어본 강선우. 사람 와가지고 네. 그 다음에 쫓아냈단 말이지. 쫓아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역구 관리 못해서. 지역구 관리 못해서. 그럼 얘가 그럼 지역구에서 활동했던 애냐? 아니고 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지역 관리를 못해서 했다라고 이제 또 그 오명을 뒤집어 씌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뭡니까 조선노동당 하듯이 해요 지금. 금태섭 전 의원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한 15분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뭐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 지역 관리 못해서 그랬다고 지금 저쪽에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그래서 상식적으로 말을 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그게 가능한 일인지. 근데 그냥 말 한마디면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번 해본 거는 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또 할 수 있죠. 그렇지. 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금 있어서. 친명 현역들하고 그 친명 그 원외들이 강성 지지층과 결탁을 해가지고 비명계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이재명 이제 일색화가 되는 거죠. 그 이재명 1인 정당이 되는 거고 실제로 그 원내 대표도 지금 어차피 친명이 다 됐고 최고위원도 다 친명이고 지명직도 다 됐고 일색화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 북조선 그래서 수용령 유일 정당이 되는 거지. 비명계 의원님들께 이제 믿지 마시라고, 속지 마시라고. 그 사람들 끝까지 그 유진석하고 똑같아. 요정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그런 떨어져 일이. 나가면 내가 당이 제가 거기 거짓말해서 뭐예요? 말씀하세요. 네네. 네.
걔들도 이제 헛된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뭔가 그 오더가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그래도 이재명이니까 이재명이 좀 나름 현실적 판단을 해서 우리를 내치게 되면 시끄럽고 그다음에 당이 분열될 텐데 뭐 극단적인 경우 우리가 또 분당에 나갈 텐데 그럼 너희들 총선에 별로 안 좋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이재명이 적당한 선에서 이제 우리한테 타협을 해올 거다라는 걸 기대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이에요. 이재명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명분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지금 추구하는 실리는 자기 안위인 것 같아요. 일단 어떻게든 살아남겠다. 방탄이라는 말을 뭐 듣든지 말았든지 간 인천 계양으로 가시는 분이잖아요. 저 성남시장일 때부터 거기 성남 분당 살았거든요. 얼마나 그때 황당했는지. 근데 총선 때도 여전히 그 사법 리스크가 유지될 거기 때문에 본인이 일단은 뭐 살아남아야 앞으로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어떤 선택들을 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도 뭐 이 난리가 나는데 별다른 말씀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관조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즐기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침묵을 어떤 희망으로 삼아선 안 된다. 그냥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고 계신 거지. 다 대신 해주니까. 그래서 조용히 그냥 정리를 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시끄러워질까봐라는 게 걱정된다면 본인이 스스로 발화하는 거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거지. 비명계까지 감싸 안는 발화가 아니라 이제 행위를 해야죠. 행동을 한다.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비명계 그 사람들이 뭐 나와가지고 붙어주면은 그 나름대로 파괴력이 있게 될 텐데 그렇죠. 그 사람들도 아직은 재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 12월까지는 두고 봐야 돼요. 12월까지 두고 보고 그 친명계가 강성들이 또 설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분명해진다면 이제 공천학살이 분명해진다면 그들도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다 이제 정치인으로서 다들 그래도 처음에 정치 시작할 때 내가 이런 저런 정치를 하겠다. 어떤 것들을 바꿔보겠다 하는 이제 포부를 안고 다들 정치를 시작하셨을 거잖아요. 각자의 전문 분야도 있고. 근데 사실 그것을 또 하기 위해서는 어떤 당내 정치도 해야 되고 뭐 다른 뭐 일들도 해야 했겠지만 그 초심을 다시 한번 떠올리셔서 그리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했던 뭐랄까 아무리 일을 해도 통과는 되지 않는 이 환경을 좀 떠올리셔서 이 정치 자체를 좀 바꿔내는데 힘을 많은 분들이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도 아까 제가 뭐 홍팀, 뭐 청팀 이렇게 뭐 이제 투박하게나마 이제 뭘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려고 했었던 것은 그러니까 누가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두 분이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태섭 전 의원이 만든 새로운 선택이라고 하는 정당이죠. 지금 뭐 창당까지는 아직 안 됐지만 창당 준비위원회 정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양양자 의원이 만든 한국의 희망도 아마 중앙당 창당까지는 한 걸로 알아요. 그리고 정태근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님이 하시는 그 당신과 함께라는 그룹도 있고 저희 이 류정 의원이 하고 있는 세 번째 권력. 뭐 이름이 되게 뭐 촌스럽고 뭐 좀 깁니다. 어렵고. 근데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그 텍스트 안에 있거든요. 근데 이 텍스트를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근데 이상민 의원님의 메시지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 양극단의 진영 정치 가지고는 정치를 할 수가 없다는 걸 모두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번 춥더라도 나가서 한번 도전해보자. 이제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대답을 했던 거는 적어도 요 다음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정도는 낼 수 있는 정당 정도로는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총선에 뭐 특별한 성과가 안 난다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그 다음엔 총대선이 같이 열리거든요. 이건 정말 이벤트잖아요. 대한민국 정치. 근데 그때를 저희 꼬린 지점으로 놓고 그때까지 이 3당이 좀 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렇게 하려 그러면 필요한 거는 이제 사람, 그 다음에 돈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먼저 있어야 될 게 비전입니다. 이제 비전 얘기를 이제 요 다음에 이어서 하는 걸로. 자, 크게 세 번째 주제는 정치 유니온 세 번째 권력입니다. 지난 11월 6일 정치 유니온 세 번째 권력은 정의당의 재창당은 실패했다라고 규정하면서 새로운 모색에 과감히 나갈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진보 정치의 다음 단계를 바라는 모든 이와 함께 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세 번째 권력은 조성주 위원장과 류호정 장희영 두 분 국회의원님이 공동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정치 그룹입니다. 양당제를 부술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지난 4월 15일 날 출범을 했던 그런 조직이고 지금은 비전을 만드는 일을 한쪽에서 하고 그 한쪽에서는 회원들이죠. 사람을 모아야 되니까요. 회원들을 좀 유치하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신당 창당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신당 추진 그룹들과 네트워크를 좀 형성하고 이렇게 세 단락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달 27일, 11월 27일 날 비전 발표회라는 걸 하려고 해요. 근데 뭐 보통 보면 뉴스에는 이런 게 잘 나지 않는데 하여튼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기본은 비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돈이 붙고, 그리고 나서 거기 뭐 대권 후보니 지역 기반이니 뭐 이제 이런 거는 평론가들이 이제 정당이 성공하는 요건이고, 정당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비전, 사람, 자금 이렇게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비전을 발표하는 시간을 11월 27일 날 가지려고 하고요. 오늘 교수님께는 제가 비전 문서 초안을 먼저 드리고 좀 읽어봐 주시고 학자시니까 혹시 거기에 첨언할 내용들, 수정할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피드백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놨는데 그 전에 비전이 어떤 비전인지 짧게 뭐 다 하면은 완전히 이게 스포가 돼버리니까 뭐 아무도 관심 없겠습니다만은 스포가 돼버리니까 짧게 추격해서 일단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그 비전 발표회 때 공개될 내용만 그냥 막 줄줄 써서 A4 용지 9장이에요. 이미. 근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줄였어요. 앞부분만 약간 요약해가지고. 뭐 사실 이제 뉴진스를 이렇게 계속 봐 오신 분들은 왜 또 했던 얘기 또 하냐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짧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이 어떤 나라냐.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죠. 글로벌 차원에서의 어떤 시차가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윗세대와 달리 뭐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뭐 따라가야 한다, 뭐 열등감 이런 거 느낀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30년간의 어떤 추격 성장의 결과일 거고요. 그런데 이 추격의 결과 사실 계층별, 뭐 지역별 양극화, 불평등도 커지고 그리고 경쟁도 심화됐죠. 그 경쟁에 대한 또 스트레스는 혐오로, 약자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무차별적 공격으로도 이어지기도 했고요. 혹은 지난 여름 어떤 그 반지하에서 일어난 참사처럼 기후위기 또한 본격적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정치 곳곳에서 사실 또 이런 현상을 공통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약자에 대한 공격, 뭐 기후위기 무엇이 되었든지. 그래서 이러한 우리 시대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에서 이제 비전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주요 정당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한편에서는 아직도 민주화가 안 됐다라고 하고 한편에서는 아직도 선진화가 안 됐다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거악으로 보고 척결하고 청산해야 하는 그 세계관 속에서 사실 시민들이 겪는 실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왔다라고 봤습니다. 그 한편 이제 자기 반성을 해보자면 정의당도 그 큰 흐름을 거스르지 못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뭐 총선 이후에 대선, 지선 그리고 강서구 선거를 거치면서 정의당의 쓸모를 다시 증명하지 못하면 우리는 큰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책임 있게 해결하는 정당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문제 해결에 진심이다라는 것을 시민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새로운 종류의 정당이 필요한데 이 정당은 우리가 옳다가 아니라 우리의 방법이 더 좋다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시민들을 설득을 하고 더 많은 동료를 찾아 나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독선 없는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을 만들고 싶은 거고요. 새로운 정당으로서 또 새로운 물결이 되어서 총선에서 정치 구도를 바꾸고 기존 양당제를 좀 대체해보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2중대, 3중대 아니면 뭐 자매 정당처럼 누군가의 어떤 양당의 잔여적 정당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정당을 만들어서 집권까지 꿈꾸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에 출연을 바라는 시민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지난 1년 동안 좀 더 열심히, 그러니까 좀 더 포커싱을 해서 활동을 해왔고 이런 예를 들면 뭐 대정부 질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았다라고 평해 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제1당과 제2당을 열광적으로 이렇게 지지하는 것과 다른 제3 지지층이 있다고 제3시민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아무 정당도 지지할 수 없는 그런 시민들인 거죠. 뭐 어떤 뭐 검수완박이나 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같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내 삶의 문제를 정말 해결해 줄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시민들이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어떤 비전으로 이거를 바꿀 거냐?
적폐청산이나 카르텔, 척결 이런 것처럼 혁명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정체를 다 바꿔버리겠다라는 그런 혁명적 국가 개조론으로는 사실 아무것도 안 바꾼다라는 거죠. 다 바꾸겠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다 안 바꾸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라는 걸 지난 시간 동안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고 책임이 있는 그런 정당들은 정치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잘 구분하는 정당이고요. 그런 정당들은 임기 안에 할 수 있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시민들께 제안을 하고 다른 정당의 우선순위에 비해서 우리가 더 필요하다라는 그 장점을 설명을 하는 거고요. 또 이렇게 뭐 진 교수님께서 이제 독일 살아보셨으니까 이게 뭐 어떤 건지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임기 내에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또 더 긴 대화를 시도하는 그런 정당이 되는 거죠. 그런 기조 속에서 또 한편으로는 진보 정치라면 이제 무조건 뭐 무엇 했던 것도 한번 이제 탈피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한켠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조건 규제 완화는 반대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우리 지역 소멸 문제라든지 어떤 혁신적 기업의 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면 규제 완화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애초에 막아놓으면 정책적 상상력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바뀌어가는 세상 속에서 진보 정치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정책들도 근본적인 변화를 조금 염두에 두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지는 않을지. 뭐 기업들만 양보한다고 해서 노동의 평등을 실현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노동 내부에서의 격차가 커졌고 그 평등을 그럼 내부에서는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그다음에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페미니즘은 또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 국민연금과 같은 그런 복지 문제는 또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럴 때는 기존 이제 우리의 정책도 재검토하고 새로운 모색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좀 9페이지짜리를 준비해 놨습니다. 잘 줄이셨네요. 네.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여기 뭐 읽어보셨을 텐데. 9페이지짜리 네. 내가 다 읽어봤고 네. 대체적으로 저는 뭐 대부분 다 동의하고 근데 이제 한 줄로 슬로건. 네. 딱 한 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있어야죠. 딱 한 줄이 있어야 돼. 그걸 한 줄로 요약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래 걸렸어요. 예. 되게 재밌게 오랫동안 일단은 이렇게 토론했습니다. 시작을 하는데 네. 그 앞으로는 뭐가 해야 되냐면은 일단은 이제 뭐냐고 정책 비전이기 때문에 엄청난 얘기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충 뭘 하고 싶어 하는가 이것만 딱 얘기하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뭐랄까 퍼펙트 스톰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퍼펙트 스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일본에서 벌써 기사가 나고 있는데 한국 끝났다라고 하면서 네. 한국에 지금 피크가 쳤거든. 네. 그래서 나는 그 4년 전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어. 조국 사태 전부터. 이게 이제 계속 왜냐면 우리가 정점에 도달했던 느낌을 받아요. 그때는 나는 뭐 늘 뭐라 그랬냐면 내가 아무런 논리적 근거도 없는데 하여튼 내 감이다. 그 왜 그러냐면은 내가 독일 처음 유학 갔을 때 그때 난리가 났었거든 일본이. 네.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 그 난리 난 일본이 사실 잃어버린 네. 20년 30년의 그 초엽이었던 거야. 그러고 나서 이게 꼬꾸라지거든. 근데 그거랑 굉장히 비슷한 막 지금 한류가 막 난리치고 막 이러잖아. 네네네. 그러면서 우리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막 적신호들이 막 들어오고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데 이 부분에 대한 네. 얘기가 좀 있어야 된다. 근데 정치권이 지금 그거 아무도 대체 안 하고 있거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강조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 네. 얘기를 누가 하셨냐면 김종인 위원장이 하셨거든. 아 그래요. 예, 김종인 위원장이 슬쩍 하셨는데 아젠다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방식까지는 최대한까지 했거든. 그래서 이만큼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 이게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 이게 사실 위기 상황인데 사람들이 이게 위기인 줄 모르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설득력 있게 얘기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컨대 경제는 어떻게, 산업은 어떻게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노동 구조는 어떻게 바꿔야 되고, 이런 식의 구성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정치권은 뭐 하고 있냐면, 하나는 당대표 지키려고 하고 있고, 네네. 그렇죠? 하나는 이제 아내 지키려고 하고 아니. 있고. 이게 사실 모든 정치권 이슈를 얻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당이 완전 강성들로, 유튜브 정치하는 강성들로 되고 하면서, 세상 한국 정치가 기능마비 빠졌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득력 있는 서사로 좀 구성할 필요가 있어요. 네. 연구하겠습니다. 네. 네. 그건 아주 좋은. 그다음에 뭐 만들어지면 나한테 갖고 와요. 그럼 내가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뭐지 그런 거 잘하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고문으로 합류를 하시는 거죠. 고분이도 뭐 나는 뭐 다 할 테니까 네. 너는 뭐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과 그
같이 할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항상 뒤에 있을 거고. 저희의 정치를 응원하고 또 격려해 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조금 더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시간을 내어주시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세 번째 권력의 회원이 되시는 겁니다. 저희가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저희 뭐 텔레그램 방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권력에 가입하시면은 네.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류호정 의원과 술을 마실 수 있어요. 아, 네. 그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 한번 그날 술 먹고 완전히 다음날 자, 그럼 오늘 뭐 류호정 진중권의 류진스 7번째 에피소드였는데요.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혹시 못하신 말씀 같은 건 없겠죠? 네, 오늘 국회에서 여기 휴게실에 있는 넓은 공간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또 늦지 않은 시일 내에 8번째 에피소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기 조심하세요.